지금 당장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달 내내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돈을 몽땅 털어 넣어도 이번 달 신용카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개인이라면 당장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2020년 현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들이 실제로 이런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위기 이야기할 때면 약간 한여름의 소나기를 떠올리잖아요. 네, 처마 밑에서 잠시 피하면 해가 뜰 거다.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 2026년 한국 경제를 덮친 3고 현상, 그러니까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구조적 고착화 보고서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기후 자체가 영구적으로 변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동시에 되게 섬뜩한 점이기도 한데 이 거시경제적 기후변화가 모든 기업에게 똑같은 위기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 이게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전제가 바로 극심한 양극화거든요. 완전히 똑같이 거칠어진 바다 위에서 어떤 배는 속수무책으로 심해로 가라앉고 있는데 다른 배는요? 반대로 어떤 배는 오히려 그 거센 파도를 추진력 삼아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는 거죠. 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일 당장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시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던 이 자료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산업이 무너지고 있고 어떤 산업이 날아오르는지 아는 건 단순한 교양 지식이 아니잖아요. 생존 지표죠, 사실상. 네, 여러분이 올라탈 구명보트를 고르는 일과 같습니다. 그럼 이 기울어진 운동장, 도대체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수치상으로 얼마나 가파르게 기울어졌는지 그 삼고 현상의 뉴노멀부터 좀 짚어보죠. 네, 누가 이기고 지고 있는지 논하기 전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척박한 환경부터 보시죠. 첫 번째 변수는 고금리입니다. 과거에 막 0%대, 1%대 하던 초저금리 시대는 완전히 종언을 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명목 중립금리 수준인 2.5% 내외로 단단히 안착했거든요. 잠깐만요. 명목 중립금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경제 기초 체온 같은 건가요? 과열되지도 식지도 않는 딱 중간 지점?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과거엔 이 체온이 낮았는데 지금은 2.5%로 아예 영구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경제의 기초 대사량 자체가 고비용으로 세팅된 겁니다. 게다가 시장 금리 지표인 국고채 3년물 상단은 3.30%에서 3.40% 수준까지 상방 압력을 받습니다. 이게 쉽게 안 떨어져요. 아니 근데 시장에서는 금리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꽤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안 내려가고 버티는 겁니까?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두 개나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랑 부동산에 누적된 금융불균형이 너무 큽니다. 여기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간신히 눌러놓은 부채 폭탄이 터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인하를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고요. 외부적으로는 미국 통화정책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움직이면서 한미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억지로 하단을 방어하는 상황입니다. 아, 금리도 금리인데 사실 당장 뉴스 보면 환율이 더 체감되거든요. 달러당 1,350원 이상이 이제는 완전 일상, 뉴노멀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보고서 읽다가 좀 갸우뚱했던 게 이 고환율 기조를 설명할 때 일본 엔화와의 동조화라는 표현이 비중 있게 나오더라고요. 아, 네. 원래 원화는 달러 움직임 따라가는 거 아니었나요? 이 부분이 2020년 환율 시장을 읽는 가장 주요한 열쇠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하고 N달러 환율 상관계수가 무려 0.96에 달해요. 0.96이요. 1에 가까우면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상 쌍둥이 수준이네요. 그렇죠. 한국 원화랑 일본 엔화가 밧줄로 꽁꽁 묶인 한 몸이 된 겁니다. 이게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 봐야 하는데요.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글로벌 펀드들이 한국이랑 일본을 약간 비슷한 수출 주도형 아시아 국가라는 하나의 바스켓에 담아서 리스크를 평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본 통화정책 변해서 엔화 흔들리면 그게 곧바로 원화를 끌어내리는 거군요. 네, 일본이 기침하면 한국 환율이 독감 걸리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와, 금리랑 환율 메커니즘은 완전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변수인 고유가로 넘어가면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IAEA 예측 모델 있잖아요. 국제에너지기구. 거기서는 글로벌 원유 시장 초과 공급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63달러 내외로 뚝 떨어질 거라고 했단 말이죠. 네, 모델상으론 그랬죠. 공급이 많으면 가격 떨어지는 게 경제학 절대 원칙인데 왜 우리는 주유소에서 리터당 2,000원 넘는 기름값을 내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그 모든 수요 공급 법칙을 무시할 만큼 압도적인 변수인가요? 그 수요와 공급 원칙은 솔직히 실험실 안에 평온한 상태에서만 작동합니다. IAEA의 63달러 예측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거된 온실속 수학 모델일 뿐이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지금 현실은 전쟁터잖아요. 중동 전쟁 장기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물류망 붕괴 막 이런 거요? 네, 그런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초과 공급이라는 수치를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앞서 말한 변수들이 무섭게 연쇄작용을 일으켜요. 아, 잠깐만요. 지금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데요. 전쟁 때문에 유가 급등하면 비싼 기름 사와야 하는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환율도 1,350원으로 비싼데? 네, 수입 물가가 이중으로 폭등하는 거죠. 세상에. 그 고환율이랑 고유가가 곱하기로 작용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극도로 가속화시킵니다. 물가가 튀어오르면 물가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서랍에 넣을 수밖에 없고요. 와,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유가를 낳고 고유가가 물가를 올리고 그게 고금리를 강제 연장하는 완전 삼각 트랩이네요. 빠져나갈 수 없는 톱니바퀴죠. 숨이 턱 막힙니다. 삼고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가혹한 기후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의 체력 격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보고서 두 번째 파트잖아요. 맞습니다. 잔인한 체력장 지표로 두 가지를 제시하죠. 에너지 비용 비중하고 이자 보상 배율. 네. 고환율 고유가 콤보면 원자재 수입하는 전통 제조업한테는 완전 원가 폭탄 아닙니까? 데이터를 보면 미천이 얼마나 다른지 딱 나옵니다. 화학업종은 전체 매출에서 에너지 비용 비중이 무려 16.7%예요. 16.7%요? 엄청나네요. 네, 원가 구조가 압도적으로 취약하죠. 시멘트나 유리 같은 비금속 광물이 13.1%고 전기만이 쓰는 철강이 10.3%입니다. 반면에 다른 업종은 어떤가요? 부품 조립하는 기계 업종은 이 비중이 2.2%에 불과해요. 애초에 짊어지고 뛰는 모래주머니 무게가 아예 다른 겁니다. 기름값 환율로 맞았는데 고금리 이주라 폭탄까지 맞으니까 더 아프겠어요. 전 진짜 보고서에서 이자 보상 배율 그 ICR 지표 보고 소름 돋았거든요. 아, 네.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성적표죠. 네, 기계나 제조업 평균은 5.0 이상이라서 번 돈 5분의 1만 이자 내면 되니까 건강한데 화학이랑 건설은 딱 1.0이더라고요. 번 돈 100%를 다 이자로 내면 수중의 영원이라는 벼랑 끝 상태 아닌가요? 1.0은 그나마 간신히 버티는 거고요. 진짜 문제는 그 아래 산업들입니다. 비금속 광물은 0.8, 철강은 0.6, 세상에 1이 안 되네요. 네, 부동산은 심지어 0.3입니다. 맙소사! 오프닝에서 제가 비유했던 게 바로 이거네요. ICR 1 미만이라는 건 매달 뼈 빠지기 일해서 번 돈으로 은행 이자조차 못 내서 빚이 복리로 쌓이는 죽음의 소용돌이잖아요. 이자도 못 감다는 좀비 상태, 한계 상황이죠. 그래서 보고서가 경고하는 가장 큰 하방 리스크가 바로 이연된 구조조정입니다. 이연된 구조조정이요? 과거 초저금리 시절에 억지로 산소호흡기 달고 연명하던 부실들이 지금 2.5% 중립금리를 못 견디고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근데 저 여기서 강하게 딴지 하나 걸어볼게요. 솔직히 비금속 광물이나 부동산 PF는 그렇다 쳐요. 근데 화학업계 LG화학이나 철강업계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굴지의 대기업들마저 위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원가 오르면 제품 가격 올려서 고객사한테 판가 전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하고 이자도 못 내는 위기에 몰린 거죠? 과거 공식이면 다행히 올렸겠죠. 근데 지금은 완벽한 덫에 걸렸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꽁꽁 얼어붙어서 제품 가격 섣불리 올리면 아무도 안 삽니다. 게다가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 퍼붓고 있고요. 원가는 폭등하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은 1원도 못 올리는 진퇴낭난이군요. 네. 마진이 극도로 쪼그라들면서 덩치가 커도 막대한 고정비를 감당 못해 체력이 고갈되는 겁니다. 이 구조조정이 터지면 결국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뼈아픈 경고고요. 한때
쪽은 전통 거인들이 구조조정 공포에 떠는데 반대쪽은 진짜 딴 세상이잖아요. 이 고비용 구조를 기회 삼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승자들. 바로 IT, 조선, 자동차요. 네, 2026년 성장의 독보적 엔진은 단연 IT와 반도체입니다. 얘네한테 1,350원 고환율은 완전 황금알 낳는 거위거든요. 달러로 결제받으니까 환율 높을수록 조단위 환차액을 얻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현금도 많아서 고금리 타격도 안 받고요. 삼성전자가 2025년 하반기 주가 상승 기여도 52% 기록한 거 보셨죠? 네, 증시 멱살 잡고 끌어올렸죠. SK 하이닉스도 HBM 시장 압도적이고요. 근데 전 반도체는 원래 잘하니까 그렇다 치고 조선이랑 자동차 부활이 진짜 놀랍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필두한 조선업은 장기 불황 끝내고 10조 원 규모 영업이익 시대 열었죠. 자동차도 현대기아차가 우호적 환율 덕에 매출 446조 원 전망하고요. 여기서 제가 또 딴지 하나 걸겠습니다. 수출해서 달러 버니까 고환율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배 만들고 차 만들려면 철강제 같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잖아요. 네, 수입하죠. 그럼 고환율이면 수입 원가도 폭등하니까 결국 똔똔 제로섬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압도적 이익을 내죠?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만약 10년 전 조선 자동차였다면 방금 말씀하신 제로섬 함정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체질 자체가 달라요. 원가 상승을 밟고 일어서는 비밀은 바로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 확대에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옛날처럼 이윤 몇 푼 안 남는 싼 배나 차를 파는 게 아니에요. 조선은 LNG선, 차세대 친환경 선박 같은 초고가 수주를 하고요. 자동차는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차량 판매를 엄청 늘렸습니다. 제품 1대당 남는 마진이 워낙 크니까 환율로 버는 달러 환차액이 수입 원가 오르는 폭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는 구조군요. 네, 정확합니다. 비싼 걸 파니까 철광값 올라도 남는 게 훨씬 많은 거죠. 결국 뼈 깎는 체질 개선한 애들만 살아남았네요. 근데 이 척박한 기후가 기존 산업 명암만 가른 게 아닙니다. 이 위기 자체가 강제로 탄생시킨 새로운 주도주들, 신재생에너지랑 AI 얘기 좀 해보죠. 경제학 역설이 발동한 구간이죠. 유가가 치솟으니까 국가들이 화석연료 목매다간 안보가 흔들리겠다고 공포를 느낀 겁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자립 투자를 앞당겼어요. 기름 비싸니까 차라리 우리가 전기 만들고 저장하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랑 ESS,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삼성 SDI가 글로벌 ESS 리더로 뜨고 LNF는 LFP 배터리, OCI 홀딩스는 태양광 수혜를 싹쓸이하고 있죠. 마치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니까 식물들이 생존하려고 땅속 깊은 곳까지 새로운 뿌리를 내리도록 강제 진화한 셈이네요. 완전 적절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진화가 에너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전통 제조업도 AI 기반 공정 최적화 안 하면 원가 압박 못 버팁니다. 기술 혁신뿐이에요. 근데 저 여기서 다시 딴지 겁니다. 신재생이나 AI는 초기 자본 엄청 필요하잖아요. 고유가 때문에 수요 느는 건 알겠는데 지금 고금리 시대라면서요. 이 무시무시한 자금 조달 압박을 어떻게 견디고 주도주가 된 겁니까? 이 지점에선 시장 논리를 초월하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개입합니다. 보고서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이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밀어준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에너지 안보나 AI 패권은 국가 존속 문제니까요. 정부 정책 금융이랑 막대한 보조금이 단기적인 고금리 불리함을 방패처럼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방대한 데이터 종합해보면 2026년은 한국 산업이 고비용 구조를 이겨내고 철저한 지식 및 기술 집약적 구조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그냥 금도 내리겠지 기도하는 ICR 1 미만 기업은 도태될 거고요. 당신의 커리어와 투자 방향성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는 보고서 격언이 딱 맞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기회니까요. 다각적 통찰력이 정말 절실합니다. 좋습니다. 통찰력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보고서는 에너지 집약에서 기술 집약으로의 화려한 전환을 이야기했죠. 근데 만약 이 극단적 양극화와 이현된 구조조정이 완전히 터져버린다면 어떨까요? 과거 기적을 일군 철강, 화학, 건설 같은 전통 거인들이 붕괴하고 AI와 친환경 기업들이 100% 대체하는 미래가 온다면 과연 그 용광로와 공장에서 땀 흘리던
이런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 구조는 어떤 엄청난 격변을 맞이할까요? 다음번 투자나 커리어 계획 세우실 때 이 거대한 지각 변동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느 쪽 뗏목에 올라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